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 권력으로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요구받았던 시대 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최대한 축소한 다음 그 빈자리에 앉힌 건 바로 국가의 시스템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을 때에는 그것을 대행하는 실세라는 의미의 권력 그룹이 있었어요. 엄청난 실세라는 게 있었는데 참여정부에 와서 실세가 없어졌어요. 실세를 누구라고 딱 지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했는가? 시스템이 했어요. 그래서 참여정부 초기에는 시스템을 정립하는 시간이라고 봐도 과언합니다. 어떤 실세가 작용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국무총리가 추천한 장관들의 경질도 결정이 났고 새로 임명되는 장관도 거기서 검증을 했고 실제 데려다가 면접고사 같은 것도 치렀어요. 그리고 어려웠을 때는 투표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단수로 추천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은 100% 거기에서 임명을 하고 이런 절차에서 시스템이 실세들이 하던 일들을 1인 보스가 하던 일들을 대행해서 맡기로 해서 그것이 진행이 됐고 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도 2년 정도 와서 근무를 했지만은 그때에 비한 우리 수석 비서관들의 권력의 행사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자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도 청와대가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시스템도 갖춰놨지만은 그렇게 자제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상으로도 너무너무 민주화되어 있었다. 참여정부의 국가 시스템 프로그램은 이후 이지원, 온나라 시스템 등과 같은 문서 처리 시스템으로 정착됐다. 어떻든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대통령을 지켜냈다. 그러나 탄핵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형식만 다를 뿐 언론과 보수 정당은 5년 내내 참여정부를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보통은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싸움이라면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진다는 개념이라면 근데 지난 5년여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언론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참여정부가 많이 두들겨 맞고 상처받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의 횟수를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언론이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참여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그 자체가 지난 5년간 언론이 팔아온 최고 상품이었다. A부터 Z까지 언론이 흔들지 않은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크게는 이제 그 수도 이전을 가지고 이제 천도라고 난리를 쳐서 이제 그 행정수도 이전으로 기결됐고 결국은 이제 반쪽짜리 이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부동산을 처음부터 잡을 수 없었던 것이 참여정부가 정책만 내놓으면은 이게 이제 국회에 가서 누더기가 되는데 그 이유가 언론이 뭐 세금 폭탄이니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흔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 많죠. 예를 들어서 언론과 너무 대척점에 서다 보니까 언론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그리고 융단 폭격으로 많은 바람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저희의 좋은 정책들을 홍보하는 창구가 막혔습니다. 에워싸여서 어떻게 보면 고립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참여정부에서 가장 가장 어렵고도 고된 일이 뭐냐면은 이 고립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본질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을 것이냐. 우리나라 언론의 많은 경우가 사실 초반부터 노 대통령의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측면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사실 5년 동안 보여온 언론의 태도는 참여정부가 펼친 언론 정책에 대한 보복에 가까웠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계속 문제가 되던 가판을 중단시켰다. 모든 신문에 가판이 배달돼 나오면 그걸 언론
사에서 나온 그 가판을 정부 기관, 그다음에 언론, 기업체 그래서 모두 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좋은 기사, 나쁜 기사가 나오면 바로 언론에 달려가서 어떤 때는 사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의 그 억압적 형태로 기사를 빼거나 그 다음에 자기들의 눈에 맞도록 교체되기를 요구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유착관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당근이 주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보도 통제를 하고 하면서 사주들이 보도 통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성장의 과실을 따먹으면서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했죠. 이게 유착의 배경이죠. 유착을 끊기 위한 제도적 틀이 속속 마련됐다. 취임 7개월 만인 9월 1일 이번엔 기자실을 개방하고 브리핑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임기 말까지도 언론 개혁은 계속됐다. 기자들이 누리는 특권의 상징이었던 기자실을 폐쇄하고 통합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했다. 기자들은 반발했다. 취재권을 막는 언론 탄압이란 것이다. 물론 그들은 기자실 중심의 취재 관행 자체가 그동안 언론이 누리던 엄청난 특혜였다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 브리핑룸은 시대적인 추세가 이렇게 개방형 브리핑 제도로 가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 측면이 있고 또 과거의 이 기자실의 이 병폐를 해소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가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무실 출입 문제인 것 같아요. 대면 취재가 중요한데 왜 대면 취재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지금 이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또 이런 매체 환경에서 꼭 대면 취재 아니면은 취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언론은 세무조사도 받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기자들은 검찰청 앞에 도열해 외쳤다. 사장님 힘내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기자들의 얼굴이었다. 원칙적으로 그건 언론이 아니고 권력일 뿐이죠. 그 언론이라고 하는 외피를 둘러쓰고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특히 메이저 신문들은 거의 정치 집단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어떻게 보면은 전위적 정당이라고까지 표현해야 될 정도로 보수적 정당의 전략 전술의 지침까지도 거의 제시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론인지 아니면 정당의 전위부대인지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언론과 맞서봐야 손해만 본다는 통념을 그들은 철저히 증명시켰다. 참여정부는 철저히 손해보고 철저히 상처받았다. 대통령이면 슬슬 구슬러든 아니면 꽉 잡든 이렇게 했어야지 대통령이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언론을 슬슬 구슬르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나쁘고요. 대통령이 뭔가 이제 비상한 수단으로 언론을 꽉 잡는 것도 민주국가의 발전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어떤 국민들의 의식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정부하고 언론 관계가 정상적인 긴장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죠. 처음에 정부는 정부의 길을 가고 언론은 언론의 길을 가자. 그래서 정부는 그런 원칙을 지켰다고 보는데 이 메이저 신문들이 그 원칙을 안 지킨 거죠. 참여정부는 끝까지 원칙에 의존했다. 오보와 왜곡이 나올 때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그중 90%가 오보로 판정됐다. 비서실 명의로 고소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제 정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권력기관을 다 손에 쥐고 있다면 그 공식적인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여정부가 언론하고 늘상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직접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보도나 편집에 있어서 어떤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마치 언론 탓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인 이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쉽게 거론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 빠져버린 거죠. 언론 탄압을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자신의 45%가 자신들의 언론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후일 역사는 아마도 참여정부의 업적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게 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미 노무현 후보의 공약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공약은 딱 두 마디로 압축된다. 개혁과 통합,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은 그 공약에서 개혁의 무게를 실었지만 정작 그가 더 무게를 실은 것은 통합이었다.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전체 회의가 열리던 날 그가 말했다. 토론공화국, 그것은 통합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토론하자고 제안했고 끊임없이 토론의 의제를 내놓았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 짤 때는 훨씬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근본적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 사장님한테 내가 화끈하게 밀어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간이 작은지 직원들이 보고서를 안 쓰는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묻어두지만 말고 고쳐야 할 것은 꺼내놓고 토론하자. 개헌 제안은 그 토론의 제안이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개헌 문제는 이미 모든 정당, 모든 언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문제였다. 물론 단임제는 한국 사회가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쟁취해낸 제도다. 18년 장기 집권의 악몽을 끝낸 단임제. 그러나 장기 집권의 두려움은 이미 사라졌다. 사실 5년 단임제 갖고 있는 국가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뭐 임기라든가 국회의원 임기하고 대통령 임기가 서로 중복이 되거나 엇박자가 나가지고 어떤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국정 심판을 하는데도 장애가 있고. 이 단임제가 출현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과거 장기 독재에 대한 반성의 소산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20년을 지나오면서 이 나름대로 역사적 소명을 다 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제안한 게 아니라 그 대선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당선이 되면은 그 4년 중임제 내지 단임제로 개헌을 하겠다. 아니, 중임제로. 모두가 인정하고 공약했던 개헌. 그러나 막상 그 제안을 내놓자 언론들은 돌변, 덮어버리기에 급급했다. 이거 정략적이 아니냐라는 것, 일종의 또 대선에 있어서 새로운 구도를 만들란 게 아니냐. 더 큰 문제는 모두가 필요함에도 대통령이 하니까 반대한다. 무슨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결국 한국 사회는 다시 또 이 단임제의 모순을 껴안고 5년을 가야 한다. 엄청난 낭비다. 우리 국가가 좀 더 차원 높은 민주정치, 특히 성숙한 정당 정치, 그리고 책임 정치, 이런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임제는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년 후원 과제이고 사법개혁은 임기 말에 거론한 선거법 역시 고칠